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의도 리포터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다음 달 전당대회 본선에 나설 당대표와 최고위원 도전자 예비경선, 이른바 컷오프를 실시합니다. 조금 전에 시작이 됐죠. 예, 새정치연합 조금 전인 오후 2시 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 당대표 후보 3명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8명을 가리기 위한 예비경선, 즉 컷오프를 시작했습니다. 예.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도전자들을 정리해보면 우선 이 당대표 후보는 박지원, 문재인, 이인영, 박주선, 조경태 의원 이렇게 5명이고요. 최고위원 도전자는 전병헌, 이목희, 주승용, 유승희, 정청래, 박우섭, 노영관, 문병호, 오영식 후보 이렇게 9명입니다. 컷오프를 통과한 후보 가운데 당대표는 당연히 1명, 최고위원은 5명을 최종적으로 뽑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선거인단 구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선거인단은 임시 당대표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이 최고위원격인 비상대책위원들, 우윤근 원내대표, 당 고문, 국회의원들도 지역위원장들, 당 소속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등등 378명입니다. 예. 이 사람들을 중앙위원이라고 부릅니다. 당대표 경쟁 구도는 여전히 빅2 중심의 나머지 한 장의 티켓을 누가 거머쥐느냐, 그 싸움이 되겠죠. 네. 문재인 박지원 의원이 양강을 형성했다는 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나머지 3명, 다른 3명 가운데 누가 남은 한 장의 본선 행티켓을 확보할지가 주목됩니다. 예.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 이른바 민진모 등 이 당내 비노 중도파의 단일 후보격으로 나선 박주선 의원, 그리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열의 민평련 출신으로 이른바 86그룹을 대표하는 이인영 의원 중 한 사람이 3위로 예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대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3위로 진출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요. 전대레이스 막판에 연출될지도 모르는 단일화의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 친노 그리고 비노, 또 이 가운데 다시 중도, 86그룹,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는 당내 계파 구도를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갈래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요. 네. 여당 내 야당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이재호 의원이 오늘도 내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당이 반색할 만한 그런 얘기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네. 이재호 의원의 요즘 언행만 본다면은 이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하는 선을 넘어서 그냥 야당 의원 같습니다. 예. 예, 그런 쪽에서 젊은 시절 몸 담았기 때문에 그런 기질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연일 관심을 모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재호 의원이 오늘은 당내 회의에서 비선실세 국정농단 관련 특검 얘기를 꺼내면서, 이건 야당이 주장하는 거죠. 예. 특검 얘기를 꺼내면서 새누리당이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재호 의원은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무나 황당하게 검찰 수사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전된 사고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근데 새누리당은 특검 문제로 앞으로 야당과 만만치 않은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호 의원의 발언은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이 목소리가 친이계 전반의 주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어서 예사롭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이재호 의원과 마찬가지로 친이계 핵심 인사죠. 정병국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 파동을 또다시 늘 그래왔듯이 개인적 일탈로 치부한 데 대해,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은 청와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청와대 누가 했든 간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청와대가 만든 문건이고, 예. 이런 문건이 밖으로 유출됐다는 팩트가 있는 것 아니겠나.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문건이 작성되게 한 상황을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 또 이런 것들이 유출되게 했던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책임을 지고 인적 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지금 새누리당은 친박과 비박 간의 권력 암투로 골치가 아픕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박 쪽이 이른바 민심을 내세워서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인다면 친박 진영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의 거리 갈수록 멀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김무성 대표가 앞서 말씀드린 목소리에 전향적으로 힘을 실어주기라도 한다면 상황은 더 급박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틀 뒤로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에 누구를 부를지에 대해서는 여야가 아직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틀 남았는데 맞서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안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대로라면. 특히 김영한 민정수석이 문제입니다. 이 한모 경위 회유 의혹 등등 민정수석을 통해서 밝혀야 할 의혹이 산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야당은 뭐 당연히 이 김 수석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여당이 반대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이 안 된다고 하는 근거는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당내 회의 자리에서 민정수석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4차례에 걸쳐 국회에 출석해 증언한 사례가 있다면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모면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새정치연합은 앞서 얘기해 주신 그런 문제를 다른 상임위와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요. 예,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문제를 다른 상임위 일정과 연계시킬지 고민 중이라면서 오늘까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없다면 그 이상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민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 출석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다른 상임위 일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가운데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안도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각종 정치 이슈에 좀 묻혔습니다. 예. 어제 오늘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일부 보수 극우단체의 대북전단 이른바 삐라 살포 문제하고 관련해서 어제 법원이 굉장히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만한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니만큼 당국이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당국은 다소 엉뚱하게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글쎄요, 표현의 자유를 퇴행시킨다는 국내외적 지적과 비난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는 현 정권이 그러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전제 하에서 법원의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신중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촉구한 겁니다. 그렇군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가해지거나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새정치연합 또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관련 결의안 채택하기도 했죠. 예, 어제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남북관계 개선을 훼손하거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것을 촉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남북 상호비방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 이름이 좀 깁니다. 이런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당국이죠. 통일부는 그러나 여전히 제재할 방법이 수단이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들어서요. 예. 그리고 다른 정치권 소식 살펴보니까 야권의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을 준비 중인 제야세력 국민모임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창당에 시동 걸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민사회와 학계 등 제야 진보 인사들로 구성이 된
국민 모임이 오늘 신년회를 하고 신당 창당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예. 오늘 오후에 서울 명동 YWCA에서 열리는 이 회의에는 김상근 목사, 명진 스님,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공동대표를 포함한 50여 명이 참석해서요. 대중적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신당준비위원회 발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국민 모임에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정동영 상임고문과 최규식 전 의원 등 이 비주류 인사들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서 이들의 거취에 여전히 관심이 쏠립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역시나 4월 재보궐 선거에 참여하는지 이 여부가 이제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4월 보궐선거 전에 이 신당의 윤곽이 드러나고 정 상임고문을 포함한 거물급 인사들이 합류할 경우에 야권 재편 움직임과 선거 구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예. 국민 모임은 이달 말부터 전국 순회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서 신당 창당을 촉구하기로 했고요. 앞서서 105명이 참여한 1차 국민선언에 이어 1,050명이 참가하는 2차 국민선언도 추진하는 등 여론전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입니다. 한 가지 좀 첨언을 해보자면은 예. 이 4월 재보궐선거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에 따른 선거 아닙니까? 통합진보당이 예전에 민주노동당으로 출발할 때도 유럽식 이른바 진보적 대중정당의 모델을 표방한 것이었습니다. 예. 그 자리를 진보적 대중정당을 표방하는 다른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채우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 당권 후보 일부가 당명 변경을 공약하고 나선 상황인데 네. 당내 유력 대권 후보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예, 박원순 시장은 오늘 오전 한 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정치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시민 가까이 다가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박원순 시장도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당명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당내 아주 유력한 대권 주자니까 아무튼 안철수, 박원순 이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반대한 겁니다. 박원순 시장은 한편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제2 롯데월드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 사고가 재발하면 사용 중지할 수도 있고 현재 영업 중인 저층부의 임시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는 교황성아, 한 달을 굶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유민이가 내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난 아버지를 둔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제 막내 아들 녀석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병의 사망이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면 윤일병이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남북 분단을 만들게 해주셨어.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하여 부검을 실시할 것을 유가족에게 요청하였고,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국토부 조사 거쳐서 검찰까지 수사를 오셨는데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죄송합니다. 주문 1. 비천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새로운 2015년 미디어 협동조합은 변함없이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희망 또 긍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다시 읽고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정언론의 산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이 현장에서 보내온 생생한 속보,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분석. 국민 TV 뉴스
국민TV 뉴스. 공정뉴스의 관문 news.국민.tv 지금 접속하세요. 안은필 기자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검찰 발표에 따르면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박지만 이지 회장의 청와대 내부 문건을 전달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문건 가운데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 소지가 있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박지만 이지 회장에게 건네진 청와대 문건 가운데 기업인의 불륜 또 이런 사생활을 다룬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이렇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긴급 진화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저녁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일부 언론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보도한 문건은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친인척과의 친분을 사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대상자들에 대한 여론 동향을 수집, 보고한 내용으로 민간인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예. 결국 대통령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작성한 문건이지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아니다. 이런 해명이었는데요.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 문건 내용은요. 일반 기업인 등 사생활을 다룬 내용인 것인데 서울의 한 호텔 회장은 환각제까지 복용하면서 직원과 불륜을 일삼고 있다. 또 관광업체 대표가 4명의 여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최근에는 유명한 연예인과 동거를 하고 있다. 이런 굉장히 민감하고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이슈 분석에서 최영일 평론가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 당사자죠. JTBC가 한모 경위와의 인터뷰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예, JTBC가 어제 한모 경위의 육성 파일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한 경위는 우선 자신이 청와대 문건 자료를 복사한 것은 맞지만 그 문건이 십상시 문건이라고 불리는 정윤회 씨 관련된 문건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 경위는 자신이 핵심 문건에 대해 부인하자 검찰이 다른 문건을 문제 삼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 경위는 얘네들이 검찰이 거기에서 걸리니까 옛날에 봤던 4, 5월에 나왔던 그거 가지고 기소하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정윤의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자 다른 문건으로 이제 기소를 했다 이런 뜻인데요. 예. 결국 한 경우의 혐의는 한화 측 관계자에게 공무상의 비밀을 유출한 그런 혐의가 됐습니다. 한 경위는 청와대에서 퇴직 시 한화에 임원급으로 갈 것으로 예정됨 이렇게 돼 있었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 그게 공공기밀 유출이야? 내 범죄 혐의가 그거야. 이렇게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정윤의 문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한 경위는 또 최경락 경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락 경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이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한 경위는 증거는 없어. 정황 때문에 압박받아서 죽은 거야. 당신이 다 했다고 그러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경위는 나는 무슨 죄야. 못 이기는 싸움이야. 나 하나하고 BH, 청와대라는 조직, 검찰하고 싸워야 돼. 그렇게 싸울 만한 힘도 없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 가운데 주목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정윤의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전 경정이 한 말이 실렸는데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이다 이런 말을 했군요. 예, 박관천 경정이 청와대 문건 파동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정윤혜 씨의 전 부인인 최순실 씨가 권력 서열 1위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요. 수사 초기에 박관천 경정은 조사를 하고 있던 검사와 수사관에게 우리나라의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권력 지형에 대한 강의를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 경정은 최순실 씨가 1위, 정윤혜 씨가 2위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박경정의 주장을 황당한 내용이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허위로 결론난 정윤의 동양 문건만큼이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예. 검찰은 그제 박관천 경정이 허위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동아일보는 검찰 발표를 전제로 박관천 씨가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과 더불어서 이런 황당한 내용을 말했다.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방송 여는 말을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예, 탈북자 단체가 그제였죠. 기습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정부의 행위가 적법하다.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 9단독 김주환 판사는 탈북자 이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는데요. 대북전단 풍선 날리기 활동 방해로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국가를 대상으로 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했던 고소였는데 이 내용을 기각시킨 겁니다. 예. 재판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당국의 제지도 과도하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경찰과 군인의 제한 행위는 직접적 물리력 행사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제시한 위협이라는 단어는요. 구체적으로 보면 대북전단을 보낼 시에 보복하겠다고 밝힌 북한의 입장과 또 지난해 10월 10일이었죠. 북한의 고사총이 경기도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들을 실질적인 위협으로 판단했습니다. 예. 또 재판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라고 밝히면서도 휴전선 인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살포를 저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표현의 자유, 기본권 중에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그 표현의 자유가 다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이 될 때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쌍용자동차가 평택공장 굴뚝 위에서 농성 중인 해고 노동자 2명을 고소하고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한 명당 하루 1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해달라 이런 주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쌍용차는 오늘 농성 중인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이창근 정책기획실장과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퇴거단행 가처분 신청을 어제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농성을 풀지 않을 경우에 한 명당 하루 100만 원의 간접 강제금,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뜻하는데요. 이 간접 강제금 100만 원 부과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는 앞서 지난달 말 농성자 2명을 주거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가 있는데요. 고소에 이어서 가처분 신청까지 낸 겁니다. 쌍용차 관계자는 농성자 2명이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으로 공장에 침입해 불법으로 굴뚝에 올라갔다면서 농성으로 인한 회사 이미지 추락 등 피해를 입는 만큼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농성 중인 이 실장과 김 국장은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서 지난달 13일부터 평택시 7궤동 쌍용차 공장 높이 70m 굴뚝에 올라가서 26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급락했습니다. 배럴당 50달러 선도 이제 무너진 거죠? 예, 국제유가가 현지 시각으로 6일 배럴당 50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2.11달러가 떨어져서 배럴당 47.93달러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러한 가격은 2009년 4월 이후로 가장 낮은 마감 가격입니다. 그렇군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전 거래일보다 1.75달러 내린 배럴당 51.36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두바이유, 이게 중요한데요. 두바이유의 가격도 2.9달러가 급락해서 48달러를 기록하면서 50달러 선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2009년 4월 28일 배럴당 48.02달러 이후로 최저가입니다. 두바이유의 배럴당 가격은 지난해 1월 평균 104달러에서 이번에 48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반토막이 난 셈입니다. 근데 이렇게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50달러 아래로 내려간 게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더더군다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음에도 산유국들이 이미 과잉 생산을 한 상태이고요. 또 세계적인 불황 때문에 소비 감소 현상까지 겹치고 있어서 미스매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물량이 남아도는 미스매치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는 그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도 50달러 밑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40달러 선 또는 30달러 선까지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유가 폭락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디폴트 또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결국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스탬프가 해킹을 당했다는 뉴스도 눈에 띄는데 19,000 비트코인 약 55억 원을 도둑맞아서 거래가 중단됐군요. 예, 슬로베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트스탬프는 현지 시각으로 4일 비트코인을 저장한 가상 지갑을 해킹당해 19,000 비트코인이 사라졌고 해킹 조사를 위해서 6일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습니다. 또 이번 피해량은 비트코인 전체 거래량 1,400만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고객들이 맡긴 비트코인은 안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비트스탬프는 미국 전문가들과 함께 거래소 전체 인프라를 복제해 24시간 안에 거래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이었죠. 해킹으로 85만 비트코인을 도둑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거래소가 폐쇄되고 파산에까지 이르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이 점점 나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해킹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도 또 볼 수가 있군요. 서울대가 세계 12개국을 대상으로 남편과 아내의 집안일 분담 정도를 조사한 뉴스가 있는데 우리나라 남편들은 꼴찌에서 2번째 기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집안일을 아내와 공평하게 분담하는 비율이 한국 남편들의 경우에는 북유럽 국가들의 절반 수준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반이요? 네. 서울대 아동가족학과의 한경혜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인 홍승아 센터장이 조사한 결과인데요. 12개국, 한국, 일본, 멕시코, 필리핀, 대만, 그리고 영국, 독일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 이러한 국가들의 만 20세 이상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집안일 분담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종합적으로 집안일에 가장 소홀한 남편은 일본 남편들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국 남편들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사 참여도가 대체로 높은 것은 북유럽의 남편들이었습니다. 홍승아 센터장은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을 돌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한국과 일본에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이 이런 조사 결과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한경혜 교수는 북유럽 국가들에서도 세탁이나 식사 준비를 주로 아내가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0%를 넘지만 80%를 넘는 한국과 일본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의 차이가 북유럽과 한국과 일본은 정말 크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중학생이 올린 동영상이 화제입니다. 로봇처럼 말하고 기계처럼 공부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비판했다고요. 예, 제이슨이라는 이름의 13세 소년인데요. 예. 지난해 12월 13일에 유튜브에 동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13살이니까 중학교 1학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이슨은 유창한 영어로 한국의 교육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그 내용 일부를 좀 말씀드리면요. 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엄청나게 끔찍하다. 하루에 18시간을 공부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유일한 성공 방법은 우수한 성적뿐이다. 우수한 성적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부모의 사랑도 기대할 수 없다. 공부 때문에 자살한 여학생도 있다. 한국은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예. 한 6분 정도 되는 동영상입니다. 일부분만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거칠게 정리를 해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로봇처럼 말하고 기계처럼 공부해야 하는 한국의 현실, 이러한 현실을 비판한 건데요. 마지막 장면이 또 좀 인상적입니다. 예. 동영상 말을 다 한 후에 제이슨 군은 카메라를 향해서 휴대폰을 던지면서 이 동영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좀 과격하게 좀 마무리가 됐군요. 예. 분노를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 조회수가 어제 기준으로 10만 명이 넘게 시청을 했고요. 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 동영상이 올라온 지 사흘 뒤인 12월 16일에 이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다수의 연구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 아이들이 자라기에 매우 스트레스가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제이슨이라는 이 소녀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 현실에 대해서 느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나 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교육 전문가가 또 이 동영상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동의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얼굴을 만지작거리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이유는 알려지지가 않았었는데 최근에 이유가 이제 밝혀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부터 말씀드리면요. 동물의 경우에는 자기 얼굴에 손을 댈 때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굴이 가려울 때 벌레가 앉았다든지 이럴 경우에 당연히 손이 가겠죠. 그렇죠. 하지만 사람을 포함한 유인원의 경우에는 그것과는 다른데요. 사람이나 유인원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일 때 얼굴을 만지는 행위가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정확한 이유는 200년 동안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라이프니츠 대학 그루틴 구른발트의 뇌과학 연구팀이 이 난제를 푸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연구진은 즉흥적으로 얼굴을 만지는 동작 직후에 뇌의 전기적 활성화 상태를 분석하는 실험을 몇 년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연구진이 발견한 것은 얼굴을 만지는 동작이 뇌의 전위를 바꾼다는 겁니다. 뇌의 전위요? 예. 전위라는 거는 작동 기억과 감정 상태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좀 복잡하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즉흥적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은 뇌가 인지 과부하와 또 스트레스 이런 상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네. 저도 얼굴을 좀 만지는 편인데 저는 그냥 습관인 줄만 알았는데 또 이게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하지만 왜 얼굴을 만지는 것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입니다.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265일 만이죠. 네. 참 시간도 오래 걸렸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여야가 이제 최종 합의를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12일 국회 본회의를 이제 통과하면 처리가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이 특별법 관련해서 해수위 그리고 해수부 관계자가 전체 회의를 갖습니다. 예.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은 이제 언론의 보도 행태인데요. 세월호 보상 및 배상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이 생존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80여 명. 그래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대학 특례 입학이 지원되게 된다. 대학마다 이제 정원 외로 이 학생들에 대한 이제 구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주요 핵심으로 뽑았어요.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실 산하에 이 배보상에 관한 심의위가 설치가 되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심의 기준과 그다음에 지원 내용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대략 한 명당 7에서 8억 정도의 이제 지원금이 지원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 지난해에 150여일 국회가 공전하면서 이 특별법을 가지고 싸웠던 내용들은 다 뒤로 빠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점까지도 유가족 대부분이 원하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 진실 규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뭐 최종 합의, 처리 완료, 타결 뭐 이런 것에 좀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상과 보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이 부분들은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일이 지금 주객이 좀 전도되어 있다. 예. 이것을 우리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그 외의 내용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진도군과 이 안산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고 때문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는데 이 직간접적 피해 또 이제 이 구조에 함께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무엇보다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은 이제 4.16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4.16 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다양한 향후 추모 활동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이것 주요 요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활동들을 펼쳐나가는데 정부가 향후 5년간 지원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특별법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향후 5년간이라는 기간에 있어서도 약간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세월호 그렇죠. 참사 유족들은 좀 더 길게 가져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뭘 비교해 봐야 되냐면요. 예. 진상위가 꾸려지게 되었지만 아직 인선도 확정되지 않고 활동을 개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활동을 개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1년 9개월이라고 하는 시한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짧다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최소한 2년 이상이 필요하다. 이 정확한 보고서와 백서가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진실 규명의 여러 절차들과 또 범위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상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이 사고의 이제 파장을 우리 사회에서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 무엇보다 이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 센터라는 것이 이제 설치가 되거든요. 예. 심리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하기 위한 부분들인데요. 당사자들도 있고 생존자도 있고 또 이제 유가족과 가족
또는 그 학교 관계자들, 그 지역 주민들 다양한 이제 저 직간접 피해가 사실은 이곳을 통해서 치유 방안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5년이라는 시한 동안 우리가 가능할 것인가? 얼핏 국민 다수가 잘못 생각을 하시면 넉넉한 시간 아니야 그러실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처리를 위한 노력들이 특히 또 여당의 반대로 힘들게 한 걸음씩 반 걸음씩 이제 온 경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안 기름 유출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그렇거든요. 예. 또 당시에는 기업이 엄청난 사회환원을 하겠다 안들을 꺼내 놓았지만 실제로 집행된 것들이 없고 법정 소송이 거의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5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전례를 통해서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쟁점으로 문제를 삼아서 좀 여유 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세월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다른 정치권 소식 살펴보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 예비 경선이 이제 열리잖아요. 그렇죠. 예. 약 이제 한 달여가 남았죠. 오늘이 이제 1월 7일, 2월 8일이면은 한 달 하루가 남은 상황에서 이제 예비 경선이 있는데요. 우선 당대표 후보 5명입니다. 빅2라고 불리는 이제 문재인 의원, 그리고 박지원 의원이고요. 스몰 3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박주선, 이인영, 그리고 조경태 의원, 이렇게 세 명인데, 예. 본선, 경선에는 이제 3명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컷오프에서 2명이 걸러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제 걸러지는 2명과 스몰 3 중에서 누가 올라갈 것인가. 지금 좀 3인 3색입니다. 박주선 의원은 이제 민진모의 단일 후보로 좀 지원을 얻고 있지만 사실은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많은 관측들을 보면 이인영 의원과 조경태 의원 중에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이 좀 좁혀지곤 있는데 결이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이 제3 후보가 본선에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문대 박대문 이 지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제 제3 후보가 누구냐, 넘버 3 후보가 누구냐, 이 부분에 좀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민심과 당심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민심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적인 흥행이 돼야 되는데, 예. 많은 매체들이 흥행도 되지 않고 있고, 감동도 없는 예비 경선이다. 이런 좀 질타를 쏟아내고 있고요. 귀담아 들을 대목은 있습니다. 또 이제 언론의 나름의 입장이 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외랭 내열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예. 외부적인 반응은 좀 냉랭하고 내부에서만 과열돼 있는 것 아닌가. 근데 문재인 의원이 그동안 좀 클린 선거를 주장하면서 네거티브에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을 좀 번복하면서 어제 이제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조금 이제 불만들을 쏟아냈거든요. 어찌 보면 지난 2012년 이 대선 후보 경선에 좀 데자뷰를 보는 듯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어요. 예. 굉장히 좀 서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고 있다. 저 후보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논리가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굉장히 시간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패배론에 대해서 문재인 의원이 사죄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또 박주선 후보의 주장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박근혜 정부는 임기 절반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2012년 대선 패배에 대한 성찰을 이제서야 이 예비 경선 혹은 경선을 앞두고 해야 하는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야당이 국민적인 반응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 차세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제일 크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좀 더 대중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 개발에 힘을 쏟아야 되는데 지금 5명의 후보는 저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손가락질 이제 경쟁 중이어서 예. 이 부분은 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제가 검찰에서는 중간수사 발표를 하고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금요일 9일에 국회 운영위 소집해서 따져봐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 지금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를 신뢰하자. 그리고 민생 현안에 국회는 집중하자.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운영위에서 따지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밀어놓고 있는데 예. 이거는 전적으로 야당의 역할이 큽니다. 오늘 또 동아일보발 보도를 보면요. 지금 깜짝 놀란 것이, 박관천 경정이 검찰에 출두했을 때 검사에게 100만 원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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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을 줬다
일장 강연을 늘어놓았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가 최순실 씨다. 2위가 정윤회 씨다.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 3위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 뭐 세간에서는 벌써 그 기사가 이제 회자되면서 그렇다면 이게 4위는 서양희일까 뭐 박지만일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사실 이게 그냥 일개 이 경찰 경정이 아니고요. 한때 청와대의 이제 공직기강 비서실 산하에서 감찰을 이제 맡고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찌 보면 이제 정부 측 인물이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 불만은 있겠습니다만 억울하다고 토로하고 있고요. 이 지금 우리나라 권력 서열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3위에 불과하다. 1, 2위가 비선 실세로 지목되었던 정윤회 씨와 전 부인 최순실 씨다. 이렇게 언급하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야당이 좀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 국민 반향을 얻지 못하는 내부의 좀 네거티브 경쟁에 이제 매몰돼 있는 점은 오늘 현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은 해주셨지만은 이제 청와대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가 있었고, 근데 의혹은 점점 재점화되는 그런 분위기로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 또 추가적으로 어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요거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데 파생돼 나온 것이 당시 유출됐던 문건 17개 중에서 12개 정도는 김기춘 실장에게 보고하고 이걸 박지만 회장에게 좀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보고에 대해서 암묵적 승인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세계일보가 어제 또 단독을 하나 추가로 낸 건데요. 이 상황을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 지금 침묵해왔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정말 알고 유출을 허락한 것인지, 그렇다면은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이나 박관천 전 행정관의 행동이 동기 부분, 왜라는 부분이 계속 이제 오리무중이었는데 납득이 되거든요. 예. 공직기강 비서실에 이게 대통령 친인척 관리 차원에서 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으니 좀 조심하시오. 라고 이제 전했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부분이거든요. 검찰 수사 마무리가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인데 김기춘 실장만 알고 있다 이거죠. 답변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당시 알려지지 않았지만 뒤늦게 알려진 것이 문건 내에는 국내 특정 기업인들에 대한 불륜과 비리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예. 이 부분도 함께 유출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 민간인 사찰 아니냐 이 문제로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청와대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 대통령 친인척과 친분을 사칭해서 이 정말 좀 잘못된 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정 관리 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은 했지만 이 해명도 애매하고 또 예. 문건 유출을 구두 전달하라고 했지 문건 유출하라고 한 바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전원이 되고 있어서 예. 이 전원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승인 아니냐 하는 문제로 또 비화될 수 있어서 지금 내일 모레 국회 운영위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국방백서가 이제 발간이 됐는데 북한의 그렇죠. 핵무기 위협이 공식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민간 입장에서는 팩트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과거에 이제 저는 어떤 일이 떠올랐냐면 국방백서가 해마다 나오는데 내용이 오락가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권마다.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참여정부 시절까지는 이 북한이 주적에서 빠져 있었어요. 예. 이 DJ 정부 때부터 햇볕 정책을 이제 이어받아서 MB 정부가 되면서 국방백서에 이제 북한이 주적으로 다시 명시가 되는 일이 있었죠. 예. 이게 국방부의 이제 입장이 어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그 기류에 영향을 받는 것인데 지금 이 핵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이제 미국 쪽에 좀 이 소식통이나 전문가 집단에서 뭐 유사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뭐 이제 미국 내에서 매파냐 비둘기파냐 북한에 대해서 조금 대화 중심 이 주의자들이냐 아니면은 강경 보수 입장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주먹구구 저마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는 그 부분에서 조금 강경 우익 쪽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정치적인 이 영향에서 국방백서가 이제 굉장히 자유롭긴 어렵습니다만 왜냐하면 결국 정권의 기조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요. 실제 팩트로 핵무기가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일전에는 어떤 보도도 있었냐면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한이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거의 완성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예. 대부분 이런 게 좀 미확인 보도입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와 국내외의 전문 집단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봐서 이 국방백서의 내용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사후 검증이 필요하고요. 여차하면 이런 부분들이 자칫 이게 국민들의 어떤 그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이제 북풍, 총풍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차분하게 디테일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 사후 검증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 전문가들의 소통이 필요한 지점인데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꼭 집어주셨는데 사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천안함 폭침입니다. 예.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또 이제 종북 영화 아니냐 몰이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올해 이제 지난해 다이빙벨처럼요. 문제는 그 영화는 객관적으로 세 개의 가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하나는 천안함이 좌초됐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또 이 잠수함 등 모종의 물체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국방부의 주장처럼 북한군의 어떤 공작에 의해서 군사적 공격에 의한 침몰의 가능성이 있다. 폭침설. 근데 지금 정부는 이 국방부에서 이 조사 보고서를 이제 낸 백서는 천안함 백서는 폭침설을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외 또 전문가들의 반론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과학적으로. 예. 근데 이게 지금 수습되지 않고 있죠. 어찌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북한의 핵무기의 수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국방 백서에서 명시한 것이 공식화된 하나의 확증이다. 이렇게 정부는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들도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과거에 클린턴 정부 때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했던 적이 있어요. 예. 중수로를 경수로로 바꾸는데 이제 자금 지원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이 국내에서 우익 보수 집단들에서는 이 모든 게 퍼주기다. 그 당시의 모든 지원이 핵무기 개발로 쏟아부어졌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 북한이 좀 개방된 상태에서 우리 측과 또 이제 이 다각적인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해서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국제적인 공조에서 크로스 체크되지 않으면 예. 이게 국방부의 이제 어떤 그 주장을 이제 우리가 팩트로 믿게 되는 경향이 이제 발생해 있으므로 이건 정말 제 생각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사,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검증과 거기에 대한 이제 이것을 이제 보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국방부가 더 첨부를 해야 되겠죠. 예.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건 사실이네요. 쉽지 않습니다. 예. 항상 이런 문제가 영구미제로 흐르는 게 예. 국내에서 이제 수십 년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정치적으로는 이제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서 양자가 논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다국이 다자 테이블 참여자가 검증하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일방의 주장이 이제 확산되기가 매우 쉬우므로 위험성이 높죠.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